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좌우명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중간만 하자였어요. 인생의 좌우명이라 살짝 어중간하고 어설픈 것 같아요. 제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가늘고 길게 오래 살자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이거나 세뇌를 받은 것인지, 전 그런 좌우명을 갖게 되었나 봐요. 어린 시절, 명절에 친척들이 우리 집에 모여 윷놀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거를 던지다 막판에 윷을 잘못 던져서 아쉬웠어요. 혹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불안했지만 운빨이 좋아서 기뻤었죠. 그때 아버지가 세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나이 자식이 그리 이러면 안 된다. 중간이 좋은 거다. 중간에는 분에 넘치는 행복과 함께 항상 불행이 뒤따를 법이야 라고요. 이 말을 꼭 기억해. 그것이 최고야. 그러니까 꼭 명심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은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때의 상황이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도 저에게 잔소리 아니라 세뇌를 한 것 같네요. 제 아버지 참 멋지시죠. 가늘고 길게 오래 살자가요. 인생 목표였던 아버지께서는 바람과 달리 그토록 오래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저가 20살이 되는 시기에 떠나셨죠. 그래서 그런 좌우명일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서는 아버지의 강력한 세뇌 교육 덕분에 중간만 하자는 인생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후반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은 항상 바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극과 극을 치닫는 드라마가 펼쳐질 줄은 몰랐어요. 우선 저희 일상을 좀 더 소개해 보려 합니다. 저희 하루는 늦은 밤부터 시작돼요. 밤과 새벽에 활동하는 전 올빼미인 저는 새벽이 올 때쯤 바쁜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요. 전 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이라는 명목으로 번듯한 직업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불리곤 했지만 그 명칭은 환경미화원으로 변경돼요. 어머니와 함께 어느 날 쓰레기를 보다가 엄마가 청소부 아저씨가 청소하고 있어 라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짓곤 했어요. 거리는 밤새 뒤덮인 오물을 보고 아무도 치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침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사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라면 제 직업을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그때 갑자기 내 귀를 기저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준아, 엄마 말 좀 듣고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청소부가 될 거야. 정말 나중에 청소부가 되겠지. 아니, 절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돼. 엄마가 널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테니까. 서준아, 그런 더러운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맞아. 세상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청소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씀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데요. 어림도 없는 논리에 대해 그저 입을 다물게 된 것뿐입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인데 얼마나 힘든지 알지도 못하고 환경과 미화에 대해 고민할 틈이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말해야 곡해는 들이셔야겠다. 제 자부심은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몇 번 연애해봤지만 제 인상은 좋은 편이에요. 특히 서글서글한 눈매가 시원하면서도 선해 보이고 눈빛이 깊다고 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여자들이 한 번 보고 반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 직업을 알게 되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환경미원이네 라고요. 네, 맞아요. 제게도 힘들어 보이지요. 그랬군요. 그래서 일은 주로 야간에 하시나요? 네, 그렇죠. 밤과 새벽에 주로 일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랑은 생활 패턴이 달라 보이네요.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기찬 아침형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가 일 끝나고 아침밥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시는 게 보이면 전 그때 휴식을 취할게요. 그렇죠. 차려지는 남자라니 참 좋아 보이네요.
대화 내용은 그때그때 달랐죠. 항상 결말이 비슷했죠. 결혼은 중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중간을 가야 한다면 결혼은 중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 그걸 하는 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에는 마음을 비우는 게 최선이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고향에서 우리 집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줌마께서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대요. 자야 별일 없느대 그랬더니 그때 준영 아버지의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인 것 같나 봐요. 시간이 참 빠르죠. 더디게 가는 것 같았는데도 정신 차려보면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말이에요. 너는 별일 없고 난 별일 없는데 준영이한테 별일 만들어주려고 연락했지만 별일을 준영이에게 내가 준영이를 어릴 적부터 봤거든요. 애가 어릴 때부터 심지가 굳은 것 같아서 참 어른스럽고 또 순하고 착하잖아. 얼마나 착해요. 내가 준영이 신부감으로 딱찜해 놓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냥 준영이랑 천생연통인 것 같아요. 안 본 사이에 마담 두가 된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준영이가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물어봐 볼게요. 아가씨가 진짜 참하고 가정적이고 아기도 참 좋아한다고 해요. 준영이한테 잘 말해보고 준영이 공무원이자 안정적이라서 이제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어요. 늦었지. 늦고 빠르고 누가 정하는 거지. 우리 준영이가 신중하자. 늦은 만큼 정확히 맞는 제 연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자고 해요. 알았어, 알았어. 아가씨 연락처는 준영이가 알려줄 테니까 빨리 만나보라고 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전 고향 이웃 아줌마가 주선한 선을 보러 갔어요. 종로구에 있는 경양식 돈가스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돈가스집이었어요. 맛있는 스프를 다들 아시잖아요. 무한 리필이 되는 것이 중요했죠. 전문적으로 정돈된 양복을 입고 30분 일찍 도착해서 여자분을 기다렸어요. 사실 꿈은 자만추고 자연스러운 만남추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자만추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지 나이를 생각하면 선을 보는 게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었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딸랑딸랑 경양식 집문에 달린 종소리가 맑게 울리던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제 앞에서 멈췄어요. 전 고개를 돌며 벌떡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미진이 오시는 길이 힘드셨죠? 음악을 들으면서 오니까 금방이던 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군요. 어떤 음악을 주로 들으세요? 트로트예요. 예, 이음이. 어머, 왜요? 아니요. 그 뭔가 너무 청순하고 아름다우셔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클래식 전공 소리까지 들어봤다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저 그 말을 들으니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정말 악기도 연주시나요? 피아노를 조금 치실 줄 알아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오신 거예요. 어쩌면 제가 평생 꿈꾸던 이상형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청순하면서도 귀여워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런 이미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꽃놀이처럼 솟아올랐어. 그리고 나랑의 대화도 잘 통했어. 음식 맛 괜찮아? 솔직히 첫 만남 때 경양식 돈가스에 좀 의심이 들었지만 맛있더라.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이곳이 그 진짜 맛있다고 해. 맛있다니까 많이 드세요. 외모가 순수해 보이면서도 조금 도도한 면이 있어 보였어. 반전인가? 며칠 후 그 여자와 결국 결혼했어. 초고속 진행이야. 그런 말이 있지. 진짜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빠르다고.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도 하더라고. 너 정말 결혼할 거니라고 물었더니 엄마 결혼한다고 대답했더라고. 아야 그래. 근데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말씀하셨을 텐데 너랑 어울리는지 한눈에 알려주셨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 아버지가 있었다면 결혼하지 못했을까 싶어. 능구렁이 같은 구석이 있는 아버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거야. 그때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 걱정 마, 편히 쉬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말이 되었어. 먼저 이 여성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의 직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환경미와 청소를 잘한다는 말에 대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고 나서 그녀는 공무원이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는 자신의 일이라며 자신이 1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관심이 없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련을 겪고 있으며 생리주기와 배란일을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 애 생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대. 누가 그래? 요즘 애가 안 생긴다고? 누가 그러냐고? 근거 있어? 아, 뭐라 들어? 그 환경 호르몬의 영향 같은 걸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친구 수진이 우리보다 늦게 결혼했잖아. 근데 걔 벌써 임신 4개월이야. 허니문 베이비라고. 비슷한 시에 같이 가져서 우리 애들도 친구처럼 키우려는 게 우리 계획이었다고 알아? 3개월이 연애 기간은 한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을. 이상형이 부합하는 외모, 인생관이 잘 맞고 편견이 없고 털털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전군전처는 욱하는 기질 다혈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세 문제로. 그때 저희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요즘 추세는 결혼하고 1년, 2년은 신혼을 즐기고 애는 좀 천천히 갖자.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저렇게 조급한? 처음엔 전처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느 때처럼 새벽 무렵 퇴근을 하고 집에 하는데 전처가 식탁에 앉아 있더군요. 식탁엔 빈소만 3병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혼자 다 마신 거야? 밤새도록 뭐 어쩌라고. 난 술 좀 마시면 안 돼. 아니,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아니, 지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속 버리면 어찌 되냐는 거지. 건강 관리를 해야지. 이러면 참 애가 잘도 생기겠네. 지금 그래서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냐고. 너 지금 다 말했어. 내 속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해? 쨍그랑 날아오는 소주병을 간신히 피했어. 벽에 던져진 소주병이 산산이 깨졌어. 어쩌면 그때 멈춰야 했는지도 모르겠어. 파국으로 예정된 이 여정을 좀 더 빨리 맞춰야 했어.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지만 결말을 알았다면 좀 덜 아프고 덜 어렵고 덜 미안하고 덜 상처받았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처럼 견디고 사는 거지. 어쩌면 그 당시 병을 던진 전처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냥 안타깝기만 했어. 전처도 병이 진짜로 깨져버렸을 때 놀란 듯했지. 여보가 치우는 건 여보 일이잖아. 깨끗하게 치우는 거 알겠어? 내가 치울 테니까 술은 이제 그만 마셔. 진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말을 제대로 해줘야 알지 뭐. 진이라는 친구랑 같은 시기에 만나서 이러는 거야? 아니 아이 낳는 게 속도 경쟁이야. 왜 그런 걸로 쓸데없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 저기, 이러는 거, 당신만 손하고 여보는 어떻게 이렇게 날 몰라. 나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손에 어느 날,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아휴, 꿈이야 한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군.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천천히 전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하다 보니, 그래서 그랬군요. 전처의 근본적인 불안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첩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랐다고 했죠. 제 직업이 환경미원이라는 것에 편견이 없는 전처와 처의 만남에서 전처가 어린 시절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나도 그랬군요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동정할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 조금 서운하고 어렵고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보호하고 싶다. 나는 그녀의 믿음직한 지주가 되어 주고 싶다. 어릴 때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적 안정을 모르는 여자는 결혼하여 토끼처럼 귀여운 자녀들을 낳고 오순도순하게 자랄 것입니다.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천천히 나이를 먹고 싶다는 마음에서 결혼을 서둘렀던 거예요. 미안해. 내 마음을 깊이 숨긴 채 당신을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알면 더 잘 되겠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깨진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실 경우 언제든 다시 물어보세요. 예약을 했어. 어떤 병원인지. 난임센터야. 그래서 휴가 내고 나랑 같이 갈 거야? 전처는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꼭 알아야겠다고 확신하고 있었어. 전 생각했어.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혹시 전처 쪽에 문제가 있다면 난 그 여자를 품고 갈 거야. 그 여자를 지켜주고 품고 갈 사람은 나뿐이니까. 다짐을 했어. 휴가를 내고 갔던 날 오후 함께 병원에 갔어. 여러 검사를 받았어. 좀 솔직히 말하자면 수치 좋지 않았어. 건강한지, 활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할 때 아무래도 익숙한 그 방법으로 정자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렸지. 이게 진짜야? 아니, 말이 안 돼. 하자가 있는 인간인가? 결과를 받고 지금 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 정액을 검사했는데 정자가 거의 없다더군. 하자가 있는 인간이라니. 남들이 멸시하는 직업 정도의 하자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할 말이 없었어.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 개명하는 게 어때? 갑자기 기마자 정말 심하게 들리는데. 네 그런 농담은 좀 심하다고. 똑바로 들어. 난 임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정자증이라 해도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서 니도 노력해야 돼. 오늘 저녁은 장어 좋아하잖아. 맛있게 먹자. 나는 힘을 좀 더 잘 써봐. 날짜도 좋고, 알겠지? 여보, 나도 내가 이래서 미안해.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도 확률이 엄청 낮지 않을까? 당신이 그렇게 정아이를 한다면 우리를 알아보는 건 어때? 아이, 당신 진짜 그런 말로 다 열받게 할 거야. 불가능한 게 아니라잖아. 단 1% 확률이라도 난 거기에 올인할 거야. 그리고 입양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마. 내 핏줄, 내 피가 섞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여보, 낳은 정도 정지만은 무한다잖아. 다 큰 애들 말고 정말 순하고 어린 아기를 입양할 수도 있어. 당신 소원이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희박한 가능성에 매달리며 계속 절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예쁜 아기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럼 그건 사회에도 좋은 일이잖아. 부모 없이 살아갈 한 생명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기회라고. 그만 좀 해. 아무 소리나 지르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 그날 이후부터 마치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어굴, 마늘, 비싸고 좋은 음식들. 라면 매일같이 먹는다고 생각해봐. 먹는 족족 일 마치고 돌아온 아침이며 저녁이며 양키를 소비하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물론 전처럼 그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기다리던 아기 소식은 들려오지. 아내는 나를 만나러 내려왔을 때 나는 외출을 하거나 밖을 온 후였다. 그녀는 셋째 달이 지나니 조금 지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살짝한 변화가 생겼다. 에이나, 일 마치고 왔는데 너 어디야? 일은 아침부터 어딜 간 거야? 아, 야단스럽네. 정말 자다 깬 거야?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아, 그럼 밤새 집 없었던 거야? 몰라. 끝에. 제 직업 특성상 나는 늦은 저녁에 나갑니다. 출근할 때 집을 여는 척했죠. 나는 전처가 TV를 보다가 생각해보면 그랬네요. 어느새 밥을 먹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혼 초반에는 열심히 보양식을 해먹일 때만 식탁에 앉아서 내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TV를 보며 혼자 식사를 하게 된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점점 많아진 것을 알았다. 다녀올게, 수고해, 현관을 나가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며 대충 대답하던 전처. 어느 날은 갑자기 동창회에 간다고 했다. 결혼 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창회를 답답하게 느끼고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해라고 했다. 넌 아뇨. 뭔데 그렇게 예쁘게 생각해? 너, 여전해. 너 아직 처녀인 것 같아. 마른 것 같아. 진짜 처녀 말야. 믿을래? 사실 그런 거지. 그래서 말인데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입구도 옷도 마땅치 않고 쇼핑 좀 해야겠어. 아니, 그 지난번에 내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 간다고 그때 산 옷도 있잖아. 그게 몇 번 안 입혔고 당신에게도 잘 어울렸는데 그거 입고 가면 되겠지. 아, 여보, 여보야.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요즘 사람들 스타일이랑 패션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왜 출범한 날 그렇게 돌려 입어? 아, 진짜 갑자기 나 불쌍하다. 고작 옷 하나 사는 걸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아저씨, 알겠어. 그만해. 사고 싶은 거 사고, 당신 알아서 해. 카드 좀 줘. 내 건 한도 막혀서 한도가 막히고. 아, 뭘 얼마나 사길래. 한도 꼴랑 300 되는 거 가지고 별 유세를 다 떠내. 아, 그럼 한도를 높여주던가. 전처는 결혼하고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일을 바로 그만뒀어.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며 간혹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해봐도 금방 지루해져서 그만뒀어. 요즘 말로 그런 걸 취집이라고 하는데 전처가 일을 안 하고 계속 즐기는 사이 카드값은 늘어만 가고 농담 어조로 그 취집이라는 소리를 꺼냈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지. 취집. 내가 취집했다고 너 진짜 취집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이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아니 결혼하고 나서 나는 왜? 결혼과 함께 당신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노는 것은 버릴 만한 일이야? 그걸 취집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 취집 같은 소리를 내며 앉아있지 말고 진짜 취집이 무엇인지 알지? 매달 적어도 3천만 원은 벌어야지. 이 정도 돈을 벌어주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보고 취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착하지 않아. 너의 설쳐주는 취집 같은 소리는 밖에서도 내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욕먹을까 봐 이야기해주는 거야. 알아들었니? 당신이 말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 정말이야. 야, 하자 기마자네.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냐? 아이가 없는 거는 다행일지라도. 너 공무원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7급 급이라도 되어야 그 정도 돈을 벌어오는데 진짜 아이까지 있는데 정말 한이야?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힘든데? 아, 내 신세야.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나는 알뜰하게 살림하며 잘 키울 건데 하자가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해보네. 나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처음부터 폭이 더해져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한 걸까요? 처음 여자를 만날 때 맹세했던 약속, 부모가 없는 여자에게 든든한 뒤로가 되어주겠다는 나의 빛나는 다짐. 하지만 견딜 수 없는 말과 전처의 비난 속에서 그 빛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퇴근하고 입맛도 없어서 밥을 거르고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나 피곤했고, 일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 골목을 지나다가 봉투를 들고 있던데 차가 다가오면서 날 치기일부대로 해서 고사하고 말았어. 하아, 정말 아쉬워. 그래, 무슨 일 한 거야? 다쳤으면 보험금으로 치료비 벌어드릴 텐데. 그때 처음으로 제정신을 잃은 것 같아 손지검을 했을 뻔했어.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참았어. 우리 이혼하자라고 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무언가를 던졌어. 임신 테스트 키가 있었어. 두 줄이 떠 있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했어. 지금다, 라고 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넷째 집을 비웠을 때 가끔 관계를 갖기도 했었어. 이제 내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이혼을 선택했나? 너 정말 착한 사람인지 멍청한 거니 내 간 떨어진 아내가 잠재정에 그냥 아이를 낳는다고 했어. 그래, 무정자증이라서 불가능한 걸 알아서 그 확률이 1%라도 이를 모두 걸었다고 했어. 전체적으로 소식이 없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전처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제시는 아니라도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가졌으니까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확실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씨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 씨도 아닌 자식이랑 키우는 생각은 없으니까 이혼하는 게 좋겠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었을까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더군요. 합의 이혼서에 제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다고요? 혼인관계 중에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를 만나도 당당히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으라는데 그걸 찍어주냐고요? 호구 같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몇 달간 정말 힘들었고 심신이 지친 전에게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힘도 배우자와의 소송을 걸고 싶은 의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양심이 안정되어서 그런지 집이나 재산 분할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죽은 듯이 침대에 누워 있으며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김씨와 김광무는 뭔가요? 눈이 몇 일째 불면증 같이 벙어리처럼 동태 눈깔로 살아가고 있어? 일찍 퇴근해야 돼? 이러다가는 큰일 낼 테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랬네요. 아니, 정리도 안 되고 사고 나가겠네요. 당신이 어김없이 날 아는구나. 그러니 그때 그냥 초상 촬영이라고 생각했던 거네. 은희랑 박씨가 끝났을 텐데 그냥 일찍 가라고 권하려고 했었는데 미안해. 내일 더 열심히 할 거야. 멀어지는 초록 청소차를 보면서 발걸음을 돌렸어.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것 같았어. 걷는 도중 발걸음이 도로 쪽을 향하고 있었지.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끝을 보아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 멀리서 차 경적 소리가 울릴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도로로 뛰어들었어.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쩌죠? 119에 전화해야 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아니야. 지금 차가 왜 그렇게 빨리? 어떻게 돼? 못 살아. 정신 차리고 나니 한 여자가 울먹이며 바라보고 있었어. 하얀 벤츠 차량의 불빛이 눈에 선하게 비칠 때 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직 하늘 나라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사슴 같은 큰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던 여자에게 부축해 일으켜주는 다시 세울 여자가 묻더라. 병원 가요? 검사 받아야 돼. 난 데려다 줄게. 아님 119에 전화? 아니야. 정말로 괜찮아. 미안해. 난 민폐 끼친 거야. 가까운 응급실에서 검사 받아야겠어. 결과적으로 무릎과 허벅지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골절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분명 차이를 친 것 같았지만 멀쩡한 몸 상태에 놀라웠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갑자기 춥다고 느꼈습니다. 몸을 덜덜 떨면서 그 여자가 차에서 담요를 꺼내왔습니다. 포근한 담요로 몸을 감싸자 몸이 갑자기 노곤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 타세요. 집이 어디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저씨. 그래도 괜찮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벤츠차를 탔습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안의 승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집 앞에서 내려주고 돌아서는 여자에게 용기가 솟았는지 모르게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이대로 보내지 않기로 해 그녀에게 죄송해하며 새벽이 밝아오는 식탁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이고 갓 이혼한 여자는 이혼 경력이 더 길었지만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요조숙한 있지만 사뭇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 전처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잘 통했었지만 그 불안함을 잠재우는 것은 이번 여자가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된 사람은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눈물을 씻어주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래서 지금 혼자서 새 아들을 키우는 건가요? 처음에는 혼자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생각에 엄두가 안 났고 이혼을 망설였어요. 그러나 점차 알지 못하는 전 남편의 바람과 독박 육아로 힘들어지고 삶이 너무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반면 몹쓸 생각으로 권총을 든 적이 너무 한심했어요. 흔한 말이지만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도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잘 버텼어요. 너무나도 착한 분이신데 나쁘게 말하면 호대 같은 사람들이 올려다볼 수 없는 위대한 여자였어요. 두 아들의 엄마가 아닌 아들 셋의 엄마이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분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오빠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고 지나온 그날들과 새벽까지의 이야기를 나눈 후 연주 씨와 그녀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47살과 44살 그리고 6살 그리고 2살의 새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모두 잘 자랐어요. 아쿠아리움에 가서 뭐 보고 싶어요? 난 하얀식을 보고 싶어요.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가오리가 진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 가오리도 보러 가서 사진 찍자. 삼촌이라고 불렀던 아이들과 쉬는 날을 즐기면서 연차를 내어 꾸준히 시간을 보낼래요. 2년 전 생일날 전 연주 씨 앞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인생의 두 번째 정원을 가꾸어 볼까요? 어머나, 준혁 씨, 내가 잘할게요. 우리 정원에 꽃도 풀듯 시들지 않게 노력할게요. 그럼 삼촌은 이제 우리 아빠가 되었어. 민수야, 민우야, 민준아, 삼촌이 정말 아빠가 되어도 괜찮겠니? 난 좋아. 원래 저번부터 아빠라 부르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직 아니라고 했어요. 아, 민준이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전 집을 팔고 아내가 살던 곳으로 이사했어요. 50평대 넓은 아파트는 우리 가족에겐 너무 클 뿐이었죠.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이모님을 고용했고 아이들의 학교 일정을 맡겨왔어요. 결혼했지만 일을 그만두지 않았죠. 낮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의 학교 일정을 맡고 학교 픽업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뭐든 나에게 이야기해요. 자기야,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도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밝은 사람처럼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달빛 아침을 시작하는 햇빛 같은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고마웠어요. 그런데 자기야, 나 정말로 괜찮아. 자기가 말했던 대로 나의 직업은 환경미인이라서 정말로 좋아하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 내가 버리는 돈은 자기가 버리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삶에 도움이 안 될 거란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내가 계속해온 일을 이어가고 싶어. 월급을 꼼꼼히 모아서 그냥 저축하고 싶어. 그리고 이 돈을 나중에 우리 민수, 민우, 민준이 대학 등록비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뭐,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자기야, 나의 고집은 진짜 멈출 수 없어.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하는데 건강이 걱정돼. 그렇지만 우리 애들의 등록금까지 생각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아빠가 진짜 최고야. 여러분, 노력 끝에 행복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많이 울었죠. 아버지는 중간 지점이 꿈이었지만 나는 인생의 밑바닥을 밟고 올라왔어. 이 정도면 중간 지점은 많이 지났겠죠. 하늘에 계실 아버지의 털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평온을 깨운 것은 찢어질 듯 울리는 벨소리였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르게 벨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더군요.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그 여자 처했어요. 번호를 지었지만 4452 뒷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죠.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 안 보게 된 사이 되게 사무적으로 변했다. 사무직도 아닌 주제 헛소리 말고 왜 전화했어? 용건 없으면 끝낸다. 아, 잠깐 아, 뭐가이 급해. 요즘 살만한가 봐. 목소리 해. 그냥 기운이 느껴지네. 끊는다. 아, 진짜. 잘 들어봐. 나 지금 너네 구청 민원실에서 나오는 길이야. 아니, 내가 거길 왜 거기에 내 아이 맡겨놨어. 데려가는지 어디 보내버리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고. 뭐라고? 너 지금 미쳤어? 아니, 나 안 미쳤어. 내 시로 생긴 내 자식 맞으니까 사람을 믿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좀 어때? 아무튼 난 잘 데려다 줬으니까 이만 끊을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내 자식이라 오니? 벙벙해서 멍하게 있는데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애는 여자이고 3살이야. 내가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과학적 증거 첨부할게. 바로 유전자 검사지였어요. 99. 그렇지만 우리 애들의 등록금까지 생각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아빠가 진짜 최고야. 여러분, 노력 끝에 행복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 많이 울었죠. 아버지는 중간 지점이 꿈이었지만 나는 인생의 밑바닥을 밟고 올라왔어. 이 정도면 중간 지점은 많이 지났겠죠. 9% 확률로 친을 눈을 비비고 결과지를 봐도 그대로였습니다. 전 분명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는데 진짜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제가 전철을 임신시켰다 걸까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야? 진정한 전처는 나쁜 여자였습니다. 그 악행이 정말 나빴어요. 살아오면서 저질 나쁜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옷을 빨리 입고 구청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원실로 가는 길에 알아주는 직원이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고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준혁 씨와 마주치면서 모든 이야기가 터져버렸어요. 마주치자마자 아이를 안았는데 어느새 울음도 그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라서 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남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와서 이야기해야 해. 무슨 일이야? 뭔데? 일단 집에 좀 와야 해. 좋아. 그럼 자, 와서 이야기해. 근데 출근할 시간이야. 병가 내려고 할까?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좀 무섭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몸에 땀이 나네. 어쨌든 이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운명의 손길은 연년도 두지 않았어요. 멀뚱멀뚱한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엄마를 찾으며 온 소리를 질렀는 아이를 보자 가슴이 아파서 그 이름이 뭐니 물었습니다. 연수야. 넌 어떤 이름이니? 연주야. 난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너 내게 비슷한 느낌이야? 연수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 이혼한 날, 난 단호하게 내가 너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그 여자로부터 태어날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 맞지? 내 아이는 아니었으니까. 그날, 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어. 그때 도화랑이 소리를 내고 아내가 들어왔어. 그녀는 나를 보고 아이를 한 번 보더니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눈을 깜빡거렸어. 이게 내 딸이래. 그녀가 강조했어. 아버지의 아이가. 나는 전처에게 온 전화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 아내는 말이 없었어. 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을 거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 연주야,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하고 좋아. 우리는 이대로 괜찮아. 잠깐만, 나야. 그 아이야, 너인가 그 연수인가? 다르다고 느껴져. 난 아들 샘을 키울 거야.
지금은 너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기억이 나. 아들들은 분명히 자란 게 느껴져. 나의 새 아들들은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사실 셋째로 태어날 때 민준이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 그렇지만 인생은 여기서 가져가는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난 민준이를 마치 딸처럼 다루며 키워왔어. 그동안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랐지만 이제 우리에겐 진짜 딸이 생겼어. 남편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정말 믿기 어려웠다고. 그녀는 우리의 딸이고 우리 부부의 피가 섞인 첫째 딸이었다.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의 자식들을 모두 인정하며 키워왔는데 그 마음은 변함없이 같았어. 진심으로 감동했던 순간이었어. 다시금 깊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어. 두 아들은 새로운 딸을 반기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남편도 그 순간을 함께했지. 나는 강렬하게 그렇게 믿기 힘들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안심했어. 연수는 우리 아이였다. 그렇습니다. 전처에게 곧바로 연락해서 양육을 내가 맡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동안 개를 키우면서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6.15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너가 진짜 사람이라면 이혼하자고 할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거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연수는 우리 집 막내 딸로 자라고 있어요. 저희 부부와 새 아들들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인생의 정점이 아닐까 싶어요. 고생 끝에 만난 사랑과 행복한 가정.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중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